선생님, 저번에 왔을 땐 없던 게 많아졌어요. 응, 그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물원에서 준비한 거란다. 우와, 선생님, 저건 뭐예요? 어린 왕자 말하는 거니? 리사는 아이들을 따라 선생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귀를 쫑긋 기울였다. 왕자인데 왜 왕관도 안 쓰고 있어요? 지팡이는 왜 짚고 있는 거예요? 왕자 옆에 있는 동물은 누구예요? 대답할 입은 하나인데 질문하는 아이는 10명이 넘었다. 선생님이 하나씩 질문하라고 큰 소리를 외친 뒤에야 아이들은 차례를 지켜 궁금한 걸 물었다. 저 어린 왕자라는 동상의 이야기는 퍽 흥미로웠다. 이건 사막 여우라는 동물이야. 어린 왕자의 친구지.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시티 동물원에는 사막 여우가 없단다. 사막 여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서 살아. 여우, 분명 여우라고 했다. 북극 여우라고 불리는 리사와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리사는 여우라는 단어에만 꽂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막이요? 북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단다. 어쩌면 그 여우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 아닐까? 누군지 모를 나의 부모님은 사막에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게 리사가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리사는 의도치 않게 우리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시티 동물원은 매년 봄을 대비해 동물 우리 내부를 청소하고 새로 꾸미고는 했다. 리사의 사육사는 평소와 달리 케이지를 들고 리사의 우리를 찾아왔다. 리사, 며칠 동안만 나와 있자. 곧 있으면 리사의 집을 예쁘게 꾸며주실 거야. 리사의 케이지가 놓인 곳은 사육사의 사무실이었다. 케이지의 걸쇠는 튀어나온 부분이 철사로 만든 구멍에 걸쳐진 모양이라 조금만 힘을 주면 저절로 떨어져 나올 것 같았다. 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철장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쿵. 부딪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걸린 걸쇠가 조금씩 밀려났다. 두세 번 반복할 즈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케이지의 문이 서서히 바깥쪽으로 열렸다. 좋아. 눈 딱 감고 한 번만 뛰어보자. 그렇게 리사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리사가 티베트 고원 부근에 다다른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파키스탄을 지나 카라코람 산맥에 도착했을 때는 추워진 날씨 덕에 혹시 이곳이 고향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리사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여우를 보지 못했다. 카랑코람 산맥을 넘어 지나가기에는 그곳의 산들이 맨몸으로 오르기 힘들 정도로 높았기에 리사는 산맥을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리사는 어떤 인간이나 여우와도 만나지 않았다. 혹시나 지나가다 둘 중 하나를 마주쳐도 리사는 헐레벌떡 자리를 피했다. 아내 여우의 마지막 말이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였다. 너는 고향에 가기 전에 선택해야 해. 사람과 여우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여우들 사이에서 살아갈 것인지. 리사는 한 번도 자신이 여우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멜리사나 사육사 같은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멜리사가 준 나침반은 여전히 리사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사육사가 메어준 목걸이는 나침반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리사가 나침반을 보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다. 리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가 뜨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여기가 정말 맞는지 가끔 나침반을 확인차 보기는 했지만 리사의 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날씨가 가을에 가까워질 무렵 리사는 인도 라다크의 헤미스 국립공원에 다다랐다. 공원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도시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푸른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선명한 강줄기와 강을 따라 휘몰아치는 모양으로 깎인 바위가 리사의 시선을 끌었다. 꿈에서 본 자신의 고향과는 달랐지만 훨씬 시원해진 공기에 리사는 점점 고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리사에게 크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럼에도 리사는 쉬이 다가가기 어려워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하고자 했다. 사람이 없는 강가를 찾아 돌아다니려던 그때 리사의 눈에 붉은 빛을 띠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다. 예전에 붉은 여우를 본 적이 있었던 리사는 그 모습이 친숙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 여우는 등에 너덜너덜한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순간 리사는 사막여우가 이야기해 주었던 한 여우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세상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가방을 맨 붉은 털의 여우. 리사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 여우는 리사를 보고 깜짝 놀라며 후다닥 뛰어 다가왔다. 와, 너는 누구야? 이곳에 꽤 오래 있었지만 너 같은 여우는 처음 보는걸? 꽤 오래 있었다고? 그래, 내 소개부터 할게. 나는 탐험가 여우야.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을 만나고 모든 풍경을 감상하는 게 꿈이지. 탐험가 여우. 리사가 고향을 찾기 위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여우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부스스하고 얼룩덜룩한 털과는 달리 탐험가 여우의 눈은 지금까지 만난 여느 여우의 눈보다 활기가 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야? 내 소개를 했으니 너 소개도 해야지. 리사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 여우라면 내게 이름이 있다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왠지 리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북극여우라고 해. 북극여우? 북쪽에서나 살 법한데 왜 여기 있어? 내 고향을 알아? 당연하지. 나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걸. 리사는 눈을 크게 뜨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고향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내 고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을래? 아니, 그보다 내 고향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아니, 사실 북극여우를 보는 건 너가 처음이야. 하지만 너 이름을 듣고 단번에 너 고향이 어디인지 알았어. 탐험가 여우는 앞발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에 밝은 별 몇 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을 따라가면 북극이라는 곳이 나온대. 그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땅의 북쪽 끝인 거야. 북극? 내 이름이 있는 단어잖아. 그래, 아마 거기가 너 고향일 거야. 북쪽 끝까지 가려면 지금만큼,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걸었던 것보다 먼 거리를 가야 했다. 리사는 아직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늦게 고향에 도착하고 싶지도 않았다. 고향에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고향으로 바로 가는 거라면 두세 달은 걸릴 거야.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다닌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고, 나는 어디엔가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난 뒤에 떠나야 직성이 풀리거든. 두세 달을 넘어간다면 여정이 거의 한 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리사는 탐험가 여우와 하는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았지만 만약 그런다면 자신이 고향에 도달하기 전에 지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 여우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무사히 고향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리사는 그나마 믿을 구석이었던 사람의 말을 이해한 능력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북극여우라는 단어는 너의 호칭으로 조금 시시하지 않아? 시시하다니? 나는 종만 따지면 붉은 여우지만 그 이름을 쓰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고. 탐험가 여우라는 멋진 호칭을 두고 왜 붉은 여우라는 지루한 단어를 써야 하는지 몰라. 보통은 이름이라는 건 동물이 가질 것이 아니라며 거부하기 일쑤인데, 이러니 저번에 만났던 붉은 여우가 탐험가 여우를 괴짜라고 부른 거겠지? 탐험가 여우는 확실히 다른 여우와는 달리 독특했다. 그래서 다른 호칭은 없어? 사실 하나 있어. 예전에 누가 붙여줬던 이름이야. 뭔데? 리사. 그게 내 이름이야. 리사는 탐험가 여우가 자신의 이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초조했다. 탐험가 여우는 잠시 그 이름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리사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있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혹시 러시아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 말은 못 알아듣지만 어쩌다 보니 사람 글은 조금 배웠거든. 알아두면 다양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익혔지. 그게 방금 질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리사는 러시아어로 여우라는 말이거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리사는 자신의 이름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신을 아껴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친구인 멜리사와 닮은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담긴 뜻이 그냥 여우라니. 탐험가 여우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이나 해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리사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여자아이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리사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자 탐험가 여우는 계속 머리를 굴리더니 겨우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내놓았다. 에잇, 그냥 내가 새로 지어줄게. 탐험가라는 이름은 내가 썼으니까. 여행자 여우 어때? 보니까 너도 처음부터 이곳에서 산 건 아닌 것 같던데. 그럼
꽤 먼 거리를 걸어왔을 거 아니야. 여행자 여우. 그 이름이 리사의 주의를 확 끌었는지 울기 직전이었던 리사의 얼굴이 어느새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여행자 여우? 그래, 여행자 여우. 어때? 나 이름 잘 짓지 않아? 나쁜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같은 이름으로 불려온 리사에게 갑자기 다른 호칭을 쓰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육사가 리사의 여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혹시나 탐험가 여우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탐험가 여우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꽤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 탐험가 여우라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 근데 찾고 있는 동물이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됐지. 한 번 이동하는 데는 며칠 안 걸리는데 동물 하나를 찾으려면 일주일은 금방이라니까. 리사는 사막 여우가 자신에게 했던 조언을 떠올렸다. 탐험가 여우가 사막을 들른 건 최소한 작년, 어쩌면 그 전의 일이었다. 리사는 그때 사막에서 출발한 탐험가 여우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문임을 깨달았다. 근데 너 목에 걸려있는 건 나침반 맞지? 그런 건 어디서 구했어? 나침반을 어떻게 알아? 사람의 언어를 익히다 보면 그곳의 문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 어떻게 얻게 된 거야? 아, 이건 리사는 친구라는 단어를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리사가 멜리사를 본 것은 며칠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도 이 나침반 외에는 없었다. 어린 사람이 줬어. 선물이라면서.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멜리사를 그렇게 부르는 건 탐험가 여우 외에는 없었다. 리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탐험가 여우를 제외한 모든 여우가 인간은 자신을 해치는 존재라고만 말했다. 아내 여우는 리사가 사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를 세웠고 사막 여우 또한 인간 친구의 존재를 부정했다. 있지, 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리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의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으나 탐험가 여우는 눈을 반짝이며 그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뭐해? 빨리 피해! 안 돼! 지금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란 말이야. 순간이긴 무슨 리사는 탐험가 여우를 따라 뒤를 돌아보았다. 밝은 회색 빛의 털과 번뜩 빛나는 연푸른색의 눈동자. 그것은 이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계곡 아래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탐험가 여우는 자신이 잡힐 생각은 하지도 않는지 빠르게 그것을 쫓았다. 탐험가 여우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리사도 덩달아 따라갔다. 왜 쫓아가는 건데? 피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내가 찾던 동물이 바로 쟤라고. 이 국립공원이 아니면 눈표범을 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눈표범? 그게 저 동물 이름이야? 그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잡아서 지금은 남은 수가 얼마 없어. 이 국립공원에 눈표범이 나타난다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다행히 눈표범은 둘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을 입구 근처에는 누군가의 집과 그 집주인 소유의 양떼 목장이 있었다. 리사는 울타리 안에 갇힌 양들에게서 동물원의 양떼를 보았다. 울타리 안에 갇혀 서로만을 보며 살아가던 동물원의 동물들과 자신을 떠올렸다. 눈표범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양 하나를 잡아채 물어뜯었다. 양들은 눈표범을 피해 요리조리 돌아다녔지만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칠 수는 없었다. 탐험가 여우는 바위 뒤에 숨어 눈표범이 사냥하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와 달리 리사는 수풀에 머리를 구겨 넣은 채 그 풍경을 최대한 외면하고 있었다. 혹시나 그쪽을 보다가 양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다. 와, 진짜 멋있어. 저기 봐. 양들 주인이 화났나 봐. 주인이라는 말에 리사는 화들짝 놀라며 양떼 쪽을 바라보았다.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사내가 눈표범 쪽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눈표범은 밀렵꾼들에게 당했던 다른 동물처럼 총을 맞는 걸까? 그러나 눈표범을 본 주인은 그것을 공격하기는커녕 얼른 가라며 큰 소리로 쫓아냈다. 눈표범은 울타리를 훌쩍 넘어 마을에서 유유히 나왔다. 왜 쏘지 않지? 응? 눈표범이 별로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라며. 예전에는 많이 잡았지. 하지만 눈표범이 멸종 위기라는 게 알려진 이후로 사람들은 눈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 국립공원에서 보호 대상인 동물은 건드리지 못해. 리사는 그제야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인간을 더 좋게 보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인간 때문에 사라질 동물을 보호하겠답시고 뒤늦게나마 관심을 쏟는 게 리사의 눈에는 엎지는 물을 겨우 주워 담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상해. 이상하다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흔하지 않은 동물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주인도 눈표범을 공격하지는 않았어도 울타리 안에 양들을 가두고 키우고 있잖아. 탐험가 여우는 골똘히 고민하더니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너도 오랜 여행을 했으니 알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모두 달라. 예전에 들은 건데 인간 사회에는 환경단체라는 것도 있대. 환경단체? 우리가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래. 우리를 사냥하러 오는 사람들도 막아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보호해주는 곳이라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데. 다가오지 않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 다만 우리가 어디서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려 하지.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리사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났던 건 전부 도시에 있을 때만이었다. 야생에 있을 때 만났던 자들은 리사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려 했다. 야생 동물들은 그런 사람만을 봐왔기에 사람 친구가 있다는 리사의 말을 부정하고 경계했다.
탐험가 여우의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리사는 그동안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다. 아가야, 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인간과 만날 수 없을 거다. 아니, 만나지 않기를 바라야겠지? 리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인간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아내 여우의 말을 떠올렸다. 인간은 인간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리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걸 아내 여우도 알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임을 깨달았다. 저 여행, 아니, 리사. 왜? 아까 눈표범이 사냥하다 주인한테 쫓겨났잖아. 응,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배고픈가 봐. 탐험가 여우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마을 근처에 있던 눈표범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달리면 10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거리에서 눈표범이 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하자고 했잖아. 둘은 계곡 안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갔다. 리사와 탐험가 여우는 필사적으로 뛰었으나 원체 빠른 눈표범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때 리사의 눈에 돌이 무너져 자연스레 만들어진 벽이 보였다. 벽 아래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만한 좁은 틈새가 보였다. 저 정도라면 몸집이 큰 눈표범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다. 저쪽으로 들어가자. 저기라면 피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틈새는 리사의 몸에 딱 맞았다. 그러나 탐험가 여우가 리사를 따라 뛰어 들어가려던 순간 등에 맨 가방이 좁은 입구에 걸려 몸이 끼어버리고 말았다. 눈표범이 뛰어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떡해. 이대로는 잡힐... 괜찮아. 정신 차리고 몸에 힘을 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리사는 탐험가 여우에게 다가가 가방끈을 덥석 물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당겨 끈을 뜯어냈다. 가방끈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가방이 탐험가 여우에게서 떨어져 나간 덕분에 탐험가 여우는 틈새 안쪽으로 쏙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탐험가 여우가 가까이 있던 리사와 그대로 부딪히면서 둘은 서로 얽힌 채 경사를 따라 안쪽으로 굴러갔다. 다행히 틈새 안쪽은 수풀이 자른 초목지대였고 그 덕에 탐험가 여우와 리사는 다친 곳이 없이 눈표범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휴, 살았네. 미안 리사.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나 봐. 아니야. 어쨌든 둘 다 살았잖아. 다시 돌무더기 쪽으로 가보자. 너 가방 찾아봐야지. 다행히 눈표범은 둘을 포기하고 사라진 지 오래됐고 탐험가 여우의 가방 또한 돌무더기 건너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방끈이 이빨에 뜯기고 가방 안 물건들은 전부 어질러져 있었지만 탐험가 여우는 가방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기뻤는지 방방 뛰었다. 그러고는 가방끈의 끊긴 부분을 묶어 다시 자신의 몸에 고정했다. 그나저나 너 되게 용감하구나. 나 혼자였다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다 잡혔을 거야. 정말? 그럼 너는 내가 본 여우 중에 제일 용감해. 그래서 말인데 리사. 탐험가 여우는 리사의 앞발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랑 같이 탐험하지 않을래? 뭐? 아, 너무 본론만 말했나? 그럼 내 여행 계획을 말해줄게.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티베트 고원이라는 곳이 나와. 그곳을 건너면 넓은 평야가 있고 더 가면 바다를 삼면에 둔 반도가. 제안은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렇게 긴 여행은 못해. 탐험가 여우의 얼굴 위로 아쉬운 기색이 맴돌았다. 리사는 탐험가 여우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늘어놓았다. 내게 경험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고향을 찾기 위해 이 여행을 시작했고 경험을 쌓으려는 이유도 고향에 가서 무사히 살아가기 위해서야.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야생에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하거든. 사냥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리사는 이제 아늑한 동물원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천장이 있을 곳에 하늘이 있고 건초가 있을 곳에 살아있는 풀이 자라 있어야 안심이 됐으니까. 나는 고향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싶어. 그러려면 너무 늦게 고향에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 사막 여우와 아이들, 코사크 여우 부부와 자식들, 리사는 두 가족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리사는 고향에 도착하면 자신도 그런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런 리사에게 탐험가 여우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내가 너를 고향까지 안내해 줄게. 안내해 준다고? 응. 원래는 천천히 돌아다니며 가려고 했지만 너와 같이 여행하는 건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탐험가 여우는 리사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마다 절로 나오는 탐험가 여우의 특유의 표정이었다. 대신 가는 내내 너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용감한 이야기라면 무척 재밌을 것 같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리사 또한 자신의 모험담이 꽤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향까지는 어떻게 갈 거야? 다 생각해둔 게 있지.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거든. 러시아? 응. 북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러시아에 도착하면 서쪽행 열차에 몰래 타면 돼. 러시아에는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철로가 있거든.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탐험가 여우는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책 하나를 꺼냈다. 능력을 잃어가는 리사에게는 모르는 단어가 가득한 책이었지만 탐험가 여우는 그 단어들을 다 알아본다는 듯 책을 구석구석 뒤져 러시아라고 적힌 페이지를 찾아냈다. 이건 예전에 찾은 내 보물이야. 세계여행 안내서라는 책인데 무슨 나라가 어디에 있고 그 나라에는 뭐가 유명한지 전부 적혀 있어. 여기 적힌 나라를 전부 다 가보는 게 내 꿈이야. 리사는 탐험가 여우라면 그 꿈을 이루는 게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험한 행동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열정만큼은 방금 그를 처음 만난 리사조차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났으니까.